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볼 거냐면 15장 아로마티시티. 우리말 번역은 방향족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는 이 여기서 나타나는 그 노멘클레이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기들마다 그 부르는 이름이 그 독특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방향족성이라고 하는 녀석들에 대해서 독특한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치환 벤진에 대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일치환 벤진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핀. 핀이 뭐예요? 바로 아유팩이 인정하는 가장 체계적인 이름을 핀이라고 했죠. 핀으로 인정되는 몇몇 관용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용명인데 핀이기 때문에 이거 어째 된다는 얘기겠어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메틸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벤진에 붙어 있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톨루엔이라고 합니다. 톨루엔. 자, 그 다음에 이 벤진에 이렇게 OH 작용기가 붙은 애가 있는데, 이런 애를 페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다가 이 벤진에 NH2가 붙은 녀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녀석을 아닐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벤진에 COOH가 붙은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 이름을 벤조익 애시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SO3H. 자, 술포닉 작용기가 붙어 있는 녀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얘 이름은 벤진 술포닉 애시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5개가 있고요. 요거 외에 또 하나 종종 나오는 것들이, 자, 벤진의 카보닐 그룹에 딱 메틸 그룹,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뭐냐면 아세테이트 그룹만 딱 붙어 있는
녀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얘의 이름을 아세토피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요 벤진 작용기에 산소의 CH3. 자, 1이 붙은 녀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얘 이름은 아니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요 한 7, 8가지 요 정도 딱 기억해 두시면 다른 것들은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7가지 이름은 꼭꼭 기억을 해 두세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뭐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어떤 벤진에 수소 대신에 어떤 작용기들이 치환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수소 다른 녀석들도 치환되어 있을 때 이런 식의 관용명들이 있고 이 관용명들은 아예 체계적인 이름으로 포함이 돼서 뭐냐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치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치환 벤진. 자, 이치환 벤진 같은 경우는 우선 이걸 하나 아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치환기들 사이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관용명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벤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탄소가 수소하고 이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번갈아 나타나고 원래는 수소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소 대신에 어떤 치환기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두 개, 이치환이니까 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두 치환기가 요렇게 뭔가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쟤들의 보시다시피 그 관용 표현을 어떻게 이제 따지게 되냐면 이때 보시다시피 이 두 치환기가 인접하게 붙어 있는데 각각의 위치를 편리하게 그냥 1, 2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둘은 1, 3, 그 다음에 이제 1, 4 이런 관계에 있다고 쳐보자. 그럴 경우 이 x하고 y가 서로 인접하게 있는 경우는 바로 관용 표현으로 also 위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 3의 위치 관계에 있을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 위치 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1, 4 위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 위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lso, 메타, 파라라는 관용 표현을 이치환 벤진에서는 사용합니다. 저 also, 메타, 파라 어디서 본 표현이죠? 바로 앞서 딜셀드 반응을 할 때 그 also, 메타, 파라라는 표현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also, 메타, 파라라고 하는 그 표현에 이런 녀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환기 두 개가 인접해 있으면 also, 1, 3이면 메타, 1, 3은 파라.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 방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딜셀드 반응에서 also 파라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also 파라가 원래 딜셀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이 벤진의 이치원에서 나온 것을 그 딜셀드 반응 해석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치원 벤진에서 나타나는 이제 독특한 성격인데, 동일 치환기가 두 개인 경우는 그 치환기로 유도되는 관용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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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쓱, 쓱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때 짜잔, 짜잔, 자, 이런 식의 표현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자, 만약에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바로 also 메틸 톨루엔. 자, 이런 표현 어떨까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메틸 그룹 두 개가 어떤 위치 관계로 붙어 있어요? 1, 2 위치 관계로 붙어 있죠. 그럼 관용명으로 뭐라 할 수 있냐면 also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톨루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 톨루엔이, 자, 만약에 메틸 그룹이 하나 붙어 있으면 톨루엔이잖아요. 즉 이렇게 붙어 있어도 톨루엔이고요, 이렇게 붙어 있어도 톨루엔이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톨루엔인데 또 다른 메틸 그룹이 하나 더 붙어 있다는 뜻으로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인데,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이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기준으로도 톨루엔이고 얘를 기준으로도 톨루엔이기 때문에 둘 다 누구로도 메인 체인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은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름을 부르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1, 2 다이메틸 벤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벤진을 뭐라고 잡겠다? 주사슬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탄소 육각고리 얘를 메인 체인으로 잡고 거기에 이 주사슬의 1번, 2번 위치에 메틸 그룹이 두 개 있다는 뜻으로 제 이름은 1, 2 다이메틸 벤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안 되고 이런 표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아싸리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올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치환기 두 개가 1, 2번에 붙어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렇게 벤진에 메틸 그룹이 두 개 붙었을 때 표현이 바로 이 자일렌이에요. 이 자일렌이 지금의 이 1, 2 다이메틸 벤진에 대한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벤진 그룹에 이렇게 메틸 그룹이 두 개가 있는 걸 자일렌이라고 하는데, 그때 1, 2 관계니까 올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아예 관용목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책의 이름, 이게 지금 저 분자에 대한 핀인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메틸 그룹을 관용력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멘클레이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환기가 하나 붙었고 두 개 붙었고 해봤죠. 그 다음 여러 개 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벤진의 치환기가 여러 개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뭐가 있느냐? 바로 우선순위가 더 큰 작용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분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리 한 다음에 여기에 OH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OH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경우 이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우선 아까 반드시 외우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 있었죠.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이 벤진고리에 COH가 붙어 있는 경우 외워야 되는 관용 표현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벤조익 애시드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얘가 OH가 붙어 있는 경우 그 관용 표현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페놀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벤진에 OCH3가 붙어 있는 경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니솔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는 이 이름이고, 요걸 기준으로는 이 이름이고, 요걸 기준으로는 이 이름입니다. 그럼 저 세 개 중에 어떤 이름을 기준으로 써줘야 될까요? 바로 저런 이름들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 중 우선순위가 제일 큰 게 누구냐? 지금은 바로 벤조익 애시드입니다. 그 다음은 페놀이고 아니솔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벤조익 애시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작용기,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되는 대부분의 작용기 중에서 사실 대부분이 아니라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작용기 중에서 사실은 이 벤조익 애시드가 무조건 1등입니다. 그래서 얘가 1등을 먹고 나머지 것들은 이 벤조익 애시드라는 이름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등이 정해지면 나머지 2등하고 3등은 2등하고 3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기가 여러 개인 경우는 1등이 하나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2등, 3등과 관련된 이름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놀, 아니솔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얘는 어쩌고 저쩌고 벤조익 애시드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벤조익 애시드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 벤조익 애시드를 유도하는 COH가 붙어있는 요탄소가 육각고리에 무조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번으로 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2, 3, 4, 5로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이름 못 쓰고 요 이름 못 쓴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OH를 그냥 단순 가지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자, 이 페놀 아니솔은 작용기 표현이에요. 작용기로서 가장 마지막에 붙는 접미사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인데, 접미사가 벤조익 애시드로 정해지면 접미사가 문장의 여러 개일 수는, 단어의 여러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벤조익 애시드라는 말을 쓰는 순간 페놀, 뭐 아니솔 이런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 있는 OH하고 OCH3는 앞으로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 안에서는 페놀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바로 하이드록시.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OCH3는 바로 메톡시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용기 경쟁에서 패배를 하면 나머지 애들은 그 작용기를 전혀 쓸 수 없고
그냥 치환기 이름을 써야 돼요. 가지 이름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1번을 토대로 벤조이 게시드인데 여러 자리에 하이드록시 가지와 메톡시 가지가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넘버링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이때 넘버링을 여기서 이렇게 해도 보시다시피 1, 3, 5번에 뭔가가 붙어 있는 거고, 여기를 거꾸로 3번이라고 해도 또 5번에 똑같은 치환기가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135, 이렇게 해도 135면 번호 체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파벳 순위 빠른 놈에다가 더 작은 번호를 부여해야 되죠. H하고 M을 비교하면 H가 더 빠르니까 이쪽을 3으로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3 하고 하이드록시, 그 다음 5 메톡시 벤조익 애시드 라고 하면 바로 이 녀석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기가 여러 개인 경우는 저 치환기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우선순위가 더 큰 녀석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노멘클레이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거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름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요 이름 다음으로 이제 해볼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아로마티시티라고 하는 녀석 속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한번 살펴볼 것이다. 바로 요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역. 자, 그래서 두 번째 해볼게. 바로 이 벤진이라고 하는 거. 이 방향족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분자인 벤진이라는 분자의 성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건 바로 2.1 이 벤진의 루이스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벤진의 루이스 구조는 이거겠네요. 자, 탄소에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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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해서 보시다시피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으로 육각고리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수소가 저런 식으로 각 탄소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식으로 쓰자면 탄소 6개에 수소 6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얘는 무엇이 하나 나타날 수가 있냐면 바로 공명구조가 하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다가 짜잔 이렇게 바뀌면서 요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공명구조로 표현되는데, 이때 뭐 공명구조로 표현되는 각각에 대해서 우선 하나 생각을 해보면, 모든 탄소들이 지금 이중결합을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메테인은 이 전체가 다 온전하게 in plane 평면 안에 얘가 모든 탄소하고 수소가 다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합각은 어떻게 되냐면
모두 다 어디든 120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모든 탄소들의 혼성 오비탈은 전부 다 sp2 혼성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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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의 결합각은 120도, 그 다음 모두 다 한 평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공명구조를 통해 이중결합, 단결합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공명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 나타난 녀석은 실제로 딱 들어서 돌리면 겹쳐지기 때문에 이 공명구조하고 이 공명구조는 사실 물리적으로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나타날 확률과 이런 식으로 나타날 확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50% 존재하고 얘도 50% 존재해서 이 둘은 에너지적으로 동등한 구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주어져 있는 어떤 탄소하고 탄소의 결합이 50%의 확률로 한 번은 이중결합이다가 한 번은 단일결합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탄소 사이의 결합은 항상 단일결합이다, 항상 이중결합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건 이쪽 탄소 결합이 됐건 이쪽 탄소 결합이 됐건 바로 1.5중 결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루이스 구조에서 뭐 단일결합, 이중결합으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단결합이었던 게 이중결합, 이중결합이었던 게 단일결합으로 50%의 확률로 각각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산술평균하면 여기도 1.5중 결합, 여기도 1.5중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 간단한 루이스 구조에 의한 공명 구조만으로도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자, 바로 첫 번째. 자, 주어져 있는 구조에서 모든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합 길이와 결합 각 등이 다 동일하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든 탄소는 평면 기하 구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sp2 혼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루이스 구조 속에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뭐를 하나 해볼 거냐면 이 녀석의 입체 구조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이 이 벤젠 구조의 루이스 구조를 통해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1번, 2번, 3번의 특징을 고려한 저 벤진의 입체 구조를 한번 따져볼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점이 3차원 입체 구조. 자, 그 3차원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니네요. 다음 필기를 위해서 저걸 다 지우고 저기다가 그리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자, 이 벤진 3차원 입체 구조. 자, 탄소를 기준으로 여하튼 육각고리 구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모두 다 평면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리고 각 탄소마다 이런 식으로 슈쇼가 있습니다. 이게 온팡 뭘 이룬다고요? 모든 탄소, 모든 수소, 총 12개의 원자가 완전히 한 평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평면을 우리가 XY 평면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XY 평면에 모든 원자들이 있는 경우 평면 기하 구조를 가질 때 주어져 있는 이런 식의 이 탄소들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얘가 sp2 혼성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sp2 혼성으로 표현될 경우에는 혼성 오비탈에 표현되지 않은 오비탈들이 하나씩 남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XY 평면에 수직한 바로 이압 sp2는 잠깐 지우고 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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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 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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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래서 이 각각의 탄소들이 전부 다 뭘 이루고 sp2 혼성을 이루고 이 표현한 오비탈들은 전부 다 PZ, EPZ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sp2 혼성을 하면 항상 PZ 오비탈이 남죠. 이때 한쪽을 빨간색, 한쪽을 파란색으로 표현한 건 바로 p 오비탈의 위상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은 플러스 함수값,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은 파란색 함수값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건 마이너스 함수값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한쪽은 플러스 함수값이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 함수값이 되죠. 그걸 내가 지금 빨갛게 파랗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탄소마다 이렇게 위아래로 pz 오비탈이 있는데 그 pz 오비탈이 한쪽 방향은 플러스, 한쪽 방향은 마이너스이고 그게 각 탄소마다 하나씩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편의상 얘네들이 이제 구조적이거나 혹은 에너지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각각의 탄소들에다가 이제 넘버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이 EPZ 오비탈에 뭐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홀전자가 하나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홀전자들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파이결합, 파이결합, 파이결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상에서 어디는 이중결합이고 어느는 단일결합이고 하던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인접한 PZ 오비탈 사이끼리의 파이결합, 파이결합, 파이결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넘버링을 1, 2, 3, 4, 5, 6으로 했 실제로 얘가 1번이냐 2번이냐는 기하학적으로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파이 결합도 지금 2, 3번 사이에서 파이 결합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파이 결합이 5, 6번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3, 4번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1, 2번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파이 결합은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파이 결합이 인접한 PZ 오비탈 사이에서 벌어지는 컨주게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벤진은 이런 식의 PZ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그 홀전자 하나씩 모두 다 인접한 p 오비탈과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컨주게이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하나를 사용을 하냐면 요거 2.3
자, 바로 뭘 한번 따져볼 거냐. 파이 온리 몰리큘라 오비탈 다이아그램. 요걸 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내용을 하기 전에 몰리큘라 오비탈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나를 좀 해보려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1. 이원자 분자. 자, 이원자 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N2, O2, CO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자 두 개로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데, 이 이원자 분자에서는 MO가 뭐예요? 몰리큘라 분자기도 함수죠. MO를 통해 바로 시그마와 파이 모두를 표현하기가 쉬워요. 금방금방 된다고. 그래서 이 N2O2CO 같은 경우는 일반화학 책에 분자궤도 함수가 나오고, 분자궤도 함수에서 어느 오비탈은 시그마다, 어디는 파이다 막 구분해서 설명을 하죠. 그럼 이제 아주 양자역학을 기초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그냥 뭐가 시그마다, 파이다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이원자 분자는. 자, 그런데 이게 3원자 이상에서는 시그마 몰리큘라 오비탈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원자가 딱 하나만 더 많아지게 되면, 아마 여러분 저번 학기 일반학 시험에 나왔을 텐데, 원자가 하나만 더 많아지게 되면 리간드 그룹 오비탈이라는 것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자를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때 그룹 디올이라는 수학적 테크닉이 필요해서, 이 원자가 3개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그마 결합을 분자궤도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3원자라고 하면 사실은 원자가 3개뿐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단순한 분자고,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유기화학에서 나타나는 분자들은 4원자가 뭐예요? 4원자, 5원자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유기분자를 이루잖아요. 그럼 이 유기분자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써먹으려면은 이 너무 어려운 걸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렇게 3 여기 써볼까요? 그래서 다원자 분자에서는, 원자가 이제 아주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다원자 분자에서는 바로 분자 내 결합을 다음처럼 이 근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음처럼 표현하냐면, 바로 첫 번째, 시그마 결합은 바로 밸런스 본드 이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밸런스 본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번 학기에 밸런스 본드 띠오리 일반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건데, 그 밸런스 본드 이론을 이용해서 혼성 결합 오비탈 이론으로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 결합만 바로 몰리큘라 오비탈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밸런스 본드 띠오리하고 몰리큘라 오비탈은 서로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원리거든요.
왜냐하면 몰리큘러 오비탈은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원리고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그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고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몰리큘러 오비탈 이론으로는 그 분자 내의 전자가 어디에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자 내 전자가 분자 전체에 분산이 되면서 그 전자가 실제로 시그마 결합 전자인지 파이 결합 전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어떤 결합 전자가 국한돼 있고 그것만을 표현하기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그냥 생으로 몰리큘러 오비탈 이용했더니 너무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냥 대충 좀 해보자. 대충. 그래서 어떻게 시그마 결합은 전자쌍이 편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밸런스 본드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때 이제 혼성 오비탈 이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탄소가 sp2 혼성을 이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런데 파이 결합만 분자 궤도 함수를 이룬다고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 각 탄소에서 혼성 오비탈에 참여하지 않은 이 피제트 오비탈들을 통한 이 분자 뭐냐면 화학 결합. 그걸 지금 파이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 파이 결합을 지금 이렇게 분자 궤도 함수만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제목이 지금 뭐다? 몰리큘러 오비탈, 분자기도 함수를 그리기는 할 건데 그것이 누구만을 얘기하는 파이 결합만을 얘기하는 분자기도 함수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저 벤진의 그 파이 결합과 관련된 분자기도 함수를 분석해 보겠다는 얘기죠. 자, 당연히 이때 실제로 물리학적인 계산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물리화학이 아니라 유기화학이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막 억지를 부려서 물리화학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했으면 여기에 있는 이 피제트 오비탈로부터 만들어내는 분자궤도 함수를 실제로 손으로 구성하는 6차 방정식을 풀어서 6x6 행렬식을 구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게 되는 것은 유기화학이니까 그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누군가 계산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산 결과에 대한 해석만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럼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찍을게요. 자, 그 계산 결과만 보겠습니다. 자, Y축이 에너지 축입니다. 에너지 상태를 표현하는 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탄소 각각의 피제트 오비탈이 각각 하나씩 있죠. 그 피제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여기에다가 쭉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를 PZ1, PZ2 해서 3, 4, 5 해서 PZ6까지 그 에너지 준위를 쭉 표시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1, 2, 3, 4, 5, 6은 여기에는 1, 2, 3, 4, 5, 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주어져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바로 서로 에너지 상태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같겠죠.
왜냐하면 얘는 모든 결합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탄소 사슬만 놓고 보면 정육각형이에요. 그럼 정육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서 축을 정하고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C6축을 정하고 60도씩 돌리면 360도씩 나누니까 60도씩 60도씩 돌리면 이탄소를 이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피제트 오비탈하고 피제트 오비탈이 다 일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전 대칭 조작을 통해서 일치하는 것들끼리는 에너지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동등하다고 했죠. 확률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는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피제트 오비탈은 에너지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6개의 원자궤도 함수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한다? 얘를 LCAO 하는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타믹 오비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열심히 계산해요. 그 열심히 계산한 그 사람이 바로 조금 이따가 설명할 휘켈이라는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피제트 오비탈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타믹 오비탈을 처음 했던 사람이 바로 휘켈이에요. 그래서 그 휘켈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여기에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릴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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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이렇게 쓸 필요 없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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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각각의 오비탈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파이 1, 얘는 파이 2, 파이 3, 파이 4, 파이 5, 파이 6.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 2, 3, 4, 5, 6 이제 6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6개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총 이제 분자기도 함수 6개가 이제 등장했는데 이때 여러 번 얘기했고 뭐 여러분들 뭐 똑똑하니까 잘 알겠지만 보시다시피 원자기도 함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면 분자기도 함수도 항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6개가 나와 있는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모 영재학교에 모 교사는 뭐 암기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하시는데 참 가짜는 얘기죠. 암기가 없는 학문은 공허합니다. 만약에 이걸 암기하기 싫어? 그러면은 얘와 관련된 6x6 행렬식을 만든 다음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타믹 오비탈 과정 속에서 행렬식을 푸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거 계속 풀라고 하세요. 근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외워야지.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외움은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이 가리키던 방식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미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이 서양의 물리학자들도 이 계산 결과에 대해서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시켰던 결과입니다. 자, 어떻게 외우라고 하느냐? 이렇게 외웁니다. 이 2번, 3번, 4번, 5번은 지금 에너지 상태가 동등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축퇴라고 했었죠. 디제너레이션. 그래서 계산 결과상 2번, 3번, 4번, 5번은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조선으로 그렸고요. 그래서 그 계산 결과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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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바로 여기서
육각형이 나타난다. 이게 왜 육각형이냐? 바로 원래 구조가 육각형이니까. 그렇게 외워라. 고 20세기 초반 양자역학이 처음 꼽힐 그 유럽에서 그냥 물리학과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 순간 양자역학적 계산을 하고 싶지 않으면 얘를 이렇게 된다라는 걸 외워야지. 뭐라고? 벤진의 경우 6개의 피제트 오비탈을 선형조합을 하면 그 결과 이런 식의 분자궤도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육각형 모티브의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파이 1, 2, 3, 4, 6개가 나오고 두 개는 축퇴가 돼 있고. 아시겠죠? 이 결과를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이 각각의 파이 1부터 파이 6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맹머리 책에 소개가 되거든요. 이 파이 1에서부터 파이 6까지의 구조에 대해서 이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맹머리 책에 나오니까요. 사실은 유기화학 관련해서 막 하등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책에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 1에서 파이 6까지가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진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뭐를 그려볼 거냐면, 자, 육각고리를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육각고리를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얘도 육각고리, 그다음에 육각고리. 자, 그럼 여기에서 파이 1에서 파이 6까지 각각의 이 분자궤도 함수의 구조를 이걸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 육각형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육각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각각의 꼭지점에 탄소가 있는 거야. 그것을 내가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잘 봐요. 각 탄소마다 피제트 오비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제트 오비탈. 그 피제트 오비탈들을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Z축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내려보면 나는 뭐가 내 눈에 잔뜩 보이겠어요? 피제트 오비탈, 그러니까 탄소에서부터 Z축으로 향하고 있는 피제트 오비탈의 이 대가리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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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 보이세요? 이게 바로 파이온이라고 하는 분자궤도 함수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저기에 있는 PZ 오비탈의 플러스 함수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탄소의 PZ 오비탈의 플러스 함수값을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딱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 이 각각 탄소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플러스여서 여기서도 플러스에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다 빨간색 대가리들의 정사형 구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기는 이런 오비탈들끼리 함수값 사인이 각타 인접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바로 보강 간섭이 나타나면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 증가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얘는 보시다시피 PZ 오비탈의 같은 함수 부호 길이가 계속 인접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탄소와 모든 탄소 사이에 p 오비탈 사이에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오비탈로서 가장 안정한 분자궤도 함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이원 오비탈이고 그것에 대한 에너지 준위가 요 정도, 바로 원래 원자궤도 함수보다 가장 안정한 상황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파이2, 파이3, 4, 5, 6 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주어져 있는 각각의 탄소가
보시다시피 pz 오비탈의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다가 이 사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항상 여기는 플러스, 항상 여기는 마이너스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휙 뒤집어져서 위쪽이 마이너스고 아래쪽이 플러스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상황이 위아래가 뒤집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 파이 2, 파이 3, 4, 5, 6 얘네들이 어떻게 계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계산 결과가 바로 이러합니다. 요래, 요래, 요래. 자, 그 다음 요래, 요래, 요래.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표시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p 오비탈의 마이너스 함수값을 뜻하겠죠. 즉 어떤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라보는 시점에서 위쪽이 마이너스고 반대쪽이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p 오비탈이 자 보세요.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았을 때 지금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뒤집어져서 위가 마이너스고 아래가 플러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은 그런 상황이고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함수값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플러스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다른 부호가 생기죠. 그럼 서로 다른 부호끼리는 이 사이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바로 상쇄간섭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상쇄간섭이 나타나면서 뭐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함수값이 0이 되는 노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바로 이런 식의 노드 평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 탄소가 있고 pz 오비탈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자, pz 오비탈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지금 내려다봤을 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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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값을 이 내 눈으로 향하고 있고 이쪽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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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값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부호들끼리는 보강이 되고 다른 부호들끼리는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상쇄가 되고 상쇄가 되는 쪽에서는 함수값이 0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노드가 지금 선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노드 평면이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파이2 분자궤도 함수고 그 파이2 분자궤도 함수의 에너지 준위가 원래 원자궤도 함수에 대해서 이 정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에 있는 파이3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 바로 이겁니다. 함수값의 부호가 보시다시피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 두 탄소에 나와 있는 pz 오비탈들은 이 분자궤도 함수의 기여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또 노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노드 평면이 하나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왜 이렇게 pz 오비탈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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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융합돼서 만들어지는 분자궤도 함수가 만들어지고 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이쪽은 기여도가 전혀 없는 분자궤도 함수가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정성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100% 계산 결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 결과를 통해 이런 게 나왔다라고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결과가 있다를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5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함수값의 부호가 여기서 플러스다가 갑자기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뒤집힙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다시 플러스가 되고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함수값이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부호가 인접해 있으면 보강 간섭이지만 다른 부호가 인접해 있으면 상쇄 간섭이 되면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식의 노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떤 분자기도 함수가 나타날 수 있냐면 함수값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서 함수값 플러스 함수값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여기하고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는 pz 오비탈이 분자궤도 함수를 이룰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노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노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불리한 파이6 같은 경우는 pz 오비탈이 어떻게 관여를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함수값이 계속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가 인접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노드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러면 상쇄되면서 노드가 나타나니까 이때 노드가 하나, 둘, 세 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평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플러스 함수값이 바로 보이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함수값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노드가 이렇게 요런 노드 평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아예 pz 오비탈이 관여하지 않는 분자기도 함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의 분자기도 함수들이 각각 이런 오비탈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맥머리 유기학 책에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외우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바로 노드 개수예요. 자, 노드 개수가 잘 보세요. 파이6에서는 노드가 몇 개 만들어지죠? 3개가 만들어지고요. 파이45에서는 노드가 2개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2, 3에서는 노드가 1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파이1에서는 노드가 0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은 양자역학의 기본에서 이걸 알 거예요. 노드 개수가 많아질수록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불안정해지죠. 그거를 지금 이 그래프에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 관계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또 여러분들은 일반화학 시간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원래의 요 원자 오비탈에서 에너지적으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는 애들이 있고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진 애들이 있죠. 그럼 그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는 녀석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이 원자궤도 함수에 대해서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는 녀석들을 바로 본딩 오비탈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원래 원자궤도 함수에 비해서 더 불안정해지는 오비탈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애들을 엔타이 본딩 MO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6개의 pz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분자궤도 함수, 지금 6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도 본딩과 엔타이 본딩을 구분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구조가 요로 하다는 것을 학교 교사가 설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맥머리 책에 나오니까 이런 식의 설명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 조금 있다가 그 다음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각이 10분이니까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